어두운 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타닥타닥한 도마뱀 소리. 그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마치 누군가의 숨죽인 신호처럼 느껴졌다. 마당 앞 다 찌그러진 찻잔을 손에 들고 허리를 구부린 채 앉아있는 할아버지. 그는 이제 32살이 된 노장 이름은 윤기였다. 윤기는 한 모금 찬물을 입에 머금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또 울음소리냐. 이 망할 놈의 도마뱀은 해마다 찾아오는구나. 입가에는 얕은 미소가 걸렸지만 눈빛은 어딘가 허전했다. 집안에서는 그의 외동딸 20살이 된 혜운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도마뱀 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그윽했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아빠 친구 집에 잠깐 다녀와도 돼요. 공부는 다 했어요. 그 말에 윤기는 찻잔을 내려놓고 등불의 밝기를 낮추며 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공부 다 했으면 그림 그려. 감 떨어지기 전에 그려놔야지.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안 된다. 딸의 입술이 살짝 일그러졌다. 잠깐 망설이던 그녀는 시무룩한 얼굴로 다시 방 안으로 돌아갔다. 융이는 딸의 표정을 외면한 채 입맛을 다시며 혼잣말을 했다. 요즘 도마뱀이 왜 이렇게 자주 울어대나. 발전기인가 내가 잡기만 하면 술 담궈서 조용하게 만들어버릴 텐데. 그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집 앞에 묶어둔 늙은 셰퍼드 2마리를 풀어놓았다. 녀석들은 낯선 기척을 느끼자마자 으르렁거리며 대문 앞으로 돌진해 짖기 시작했다. 밖은 이미 캄캄했고 정적 사이사이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는 귀신이라도 나타난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윤기는 알고 있었다. 그 정체 없는 기척이 사실은 동네 젊은이들이라는 걸. 딸 혜운을 마음에 두고 밤마다 몰래 찾아오는 청년들. 그들 중에서도 유독 조용한 한 사람이 있었다. 혜운과 같은 반이었던 22살의 진석. 진석은 늘 말없이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졌고 눈빛에는 슬픈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윤기에게 그런 남자는 그저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의 인생엔 가난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틈이 없었다. 용이는 세 아들을 키워낸 후 어렵게 얻은 막내딸 혜운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딸이기에 더더욱 많은 걸 지켜주고 싶었다. 혜운이는 보석 같은 아이야. 아무한테나 줄 수 없지요? 그가 늘 외치던 말이었다. 그날 밤도 윤기는 개 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미소를 흘렸다. 겁도 없이 기어들어오다니 내가 못 본 척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나 혜운은 알지 못했다. 자신의 외출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감정임을. 혜운은 그저 답답했다. 친구들과의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현실이 숨 막혔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혜운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책을 펼쳤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면 그때는 친구도 사랑도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기의 눈가에 스쳐 지나간 작은 흔들림. 그는 조용히 방을 지나쳐 마루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젊을 땐 고생을 해야 돼. 그래야 다이아몬드가 되지. 애송이들은 그걸 몰라. 그 말은 마치 혜운에게 닿기를 바라는 듯 벽을 뚫고 그녀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혜운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새기며 결심했다. 나는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어떤 외로움이 와도. 대학교 입학이 결정되던 날 혜운은 조심스럽게 윤기에게 합격증을 내밀었다. 그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보며 혜운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서울이래. 합격했어요, 아빠. 윤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가 늘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현실이 닥쳐오자 말문이 막혔다. 그래, 잘했다. 그 말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윤기는 혼자 마당에 나와 찻잔을 기울였다. 이제 이 집도 조용해지겠구나. 혜운이 떠난 후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밤 9시가 되면 윤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밥 챙겨 드셨어요? 약은 드셨고요. 그런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윤기의 눈갠 습기가 맺혔다. 응, 다 먹었지. 너는 공부는 잘 돼가냐, 네. 다 괜찮아요.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혜운은 여전히 아버지를 걱정했고
윤기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딸 하나 참 잘 키웠다, 윤기 씨.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딸 있기가 쉬운 줄 알아. 그럴 때마다 윤기는 자랑스러운 듯 웃었지만 웃음 너머로 스며드는 외로움을 감출 순 없었다. 밤이면 그는 여전히 도마뱀 소리를 기다렸고 혜운이 어릴 적 자주 쓰던 장난감이나 그림을 괜히 꺼내 바라보곤 했다. 4년이라는 시간은 무심히도 흘렀고 어느새 혜운은 졸업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윤기는 마을 은행장과 식사를 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혜운이 이번에 은행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정말요, 축하합니다, 윤기 씨. 그 집 딸이 그 혜운이구먼 아주 똑 부러졌어. 윤기의 어깨는 자랑으로 한껏 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딸이 사회에 나가 자리 잡았으니 남은 건 좋은 짝을 찾아주는 일뿐이라고 생각했다.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혜운이는 예쁘고 똑똑하고 착하니 어느 집 아들한테 시집 보내도 손색 없지. 그러던 중 그는 지역 사회복지협회 회장의 아들의 아들과 혜운을 연결시켜 주려 했다. 그 집은 부유하고 품격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혜운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집안이었다. 융이는 어느 날 밤 혜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말이야, 너한테 어울릴 만한 사람을 하나 봤다. 한번 만나볼래? 혜운은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대답했다. 알겠어요, 아빠. 한번 만나볼게요.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엔 무언가 일렁이고 있었다. 혜운의 머릿속에 스친 얼굴 하나 진석. 그는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원하는 행복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고 그렇게 약혼이 결정되었다. 다음날 양가 부모는 식사 자리를 가졌고 윤기는 딸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약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말했다. 와, 그 하윤이가 결국 저 집안으로 가는구나. 대단해. 융이는 더없이 기뻤고 마을 어귀에서도 딸 자랑을 빼놓지 않았다. 우리 하은이 이름을 왜 혜운이라고 지었는지 아나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 같아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런 자랑 너머 융이는 알지 못했다. 딸의 눈에 번지는 미묘한 슬픔을. 그녀는 침묵 속에 점점 더 깊은 바다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예비 신랑의 집에 처음 인사하러 갔던 날도, 손에 무거운 예물함을 들고 인사를 받았던 날도 그녀는 애써 웃는 대신 말없이 눈을 감았다.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부짖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결혼식 당일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 윤기는 이른 새벽부터 집 앞을 분주하게 오가며 잔치를 준비했다. 붉은 천이 걸린 대문 전통악기가 울려 퍼지는 소리, 하객들로 북적이는 마당, 그야말로 성대한 날이었다. 신랑 측에서는 예물만 해도 소반 여럿이 넘었고 혜운은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조용히 대청마루 한켠에 앉아 있었다. 얼굴 좀 들어봐, 혜운아. 오늘 네가 주인공이야. 누군가 말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결혼식 내내 그녀는 웃지 않았다. 하객들은 말했지만 윤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결혼 전날이면 딸이 다들 저렇지. 아버지 떠난다 생각하면 서운한 법이야. 그러나 그것은 서운함이 아닌 불안이었다. 혜운은 입술을 질끈 깨물며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결혼식이 끝나고 윤기는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앞마당으로 향했다. 다들 한껏 들뜬 얼굴이었지만 혜운은 그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바라봤다. 진석이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그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엔 아픔과 담담함이 공존했다. 잘 지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물이 천천히 흘러흘렀다. 진석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등을 향해 속삭였다. 미안해.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고 윤기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애써 고개를 돌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은 이런 감정 사치일 뿐이야. 며칠 후 혜윤은 신혼집으로 들어갔고 윤기는 홀로 남았다. 밤마다 그는 그 아이의 방 앞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도마뱀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네. 그 소리도 이제 날 떠났나.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어느 날 저녁 해우는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작고 약해졌다. 아빠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에는 수많은 숨겨진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래 잘 지내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하고. 응, 괜찮아. 나 잘할게요. 그날 밤 윤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먹이는 숨소리를 감추려 애쓰는 듯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윤기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이웃들과 어울렸다. 그때 낯익은 얼굴 하나가 멀리서 다가왔다. 진석이었다. 그는 윤기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잘 계셨죠, 아저씨? 윤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요즘도 나무 조각 하냐 얘. 서울에서 주문 들어오기도 하고 바쁘게 지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운이. 잘 지내는 것 같냐? 진석은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다. 그 애가 잘 지내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엔 한 줄기 원망과 함께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윤기는 혜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엔 연결되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해도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다. 불안함이 가슴을 조여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에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진석이었다. 아저씨, 지금 바로 올라오세요. 혜운이가 다쳤어요. 융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외투를 움켜쥐고 달렸다.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고 손은 떨려 핸드폰을 몇 번이나 놓칠 뻔했다. 혜운이가 다쳤다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는 머릿속을 비워내려 애썼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광폭하게 뛰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2시간 동안 그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도시의 빛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의 눈은 이글이글 타올랐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진석이 먼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기는 뛰듯 걸어가며 다짜고짜 물었다. 혜운이는 어디 있냐? 어디 다친 거야? 진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병원 복도를 이끌었다. 혜운은 입원실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왼쪽 눈꽌 멍이 들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말라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윤기의 두 다리는 툭 하고 주저앉았다. 혜운아. 아빠 왔다. 혜운아. 이게 뭐냐 도대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혜운은 천천히 눈을 떴다. 아빠.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그녀는 온몸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왜? 왜 이렇게 됐냐? 그 자식. 그놈이 그런 거냐? 윤기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었고 두 손은 떨려 주먹을 쥐기도 어려웠다. 혜우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말했다. 그냥 나 괜찮아요. 지금은.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말했다. 도와줘요 아빠. 난 지금 너무 아파요. 그 순간 진석이 다가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다. 혜운이는 회식 자리에서 남편 쪽 사람들과 마찰이 있었어요. 혜운 씨가 거절하자 그쪽이 화를 냈고 그 사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융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그의 얼굴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다. 내가 그 자식한테 우리 딸을 보낸 거야. 그날 밤 윤기는 병원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했다. 혜운아, 네가 말했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한테? 그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온 진석은 뜸들이다가 말했다. 아저씨, 저 혜운이 데리고 시골 내려갈 수 있을까요? 다시 예전처럼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융이는 진석을 바라보았다. 진석의 눈엔 결의와 따뜻함이 공존했고 어릴 적 그가 혜운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다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융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혜운이가 좋다고 하면 난 더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날 밤 혜운은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윤기는 곁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이번엔 아빠가 지켜줄게. 더는 너 혼자 울게 안 할게. 그날 새벽 윤기의 눈물은 베개 위에 고요히 스며들었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도마뱀 소리는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살아났다. 며칠 후 퇴원한 혜운은 진석과 윤기의 곁에서 시골로 돌아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도시의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놓인 듯하면서도 불안했다. 이게 잘하는 일일까? 내가 돌아가도 될까? 하지만 윤기가 두 손으로 짐을 받아주며 말했다. 이제 다 괜찮다. 아빠랑 같이 다시 시작하자.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눈물은 고개보다 먼저 대답했다. 작은 시골 마을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논두렁을 가로지르는 개구리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 그리고 밤이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도마뱀 울음. 해우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손을 뻗어 해를 가리는 버릇을 다시 했다. 예전 학창시절 그녀가 늘 하던 동작. 그때는 이 하늘이 갑갑했는데 지금은 이 하늘이 나를 품어주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진석은 며칠 동안 마당 옆에 조그만 작업실을 만들었다. 손수나무를 깎아 창문 틀을 만들고 오래된 책상을 닦아 놓았다. 이제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해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대신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쳐갔다. 밤이면 세 사람은 마당에서 된장찌개에 고등어, 구이를 나눠 먹었다. 윤기는 술을 줄였고 해우는 조금씩 입맛을 되찾아갔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어느 날 진석은 마을 회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고 왔다. 해우나 내 그림들 좀 모아보자. 네가 뭘 느꼈고 뭘 그렸는지 보여주고 싶어. 해우는 망설였다. 내가 뭘 안다고. 뭘 보여준다고? 하지만 윤기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는 보여줘야지 하지. 너는 이겨냈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그래요, 나 살아있네요. 전시회 날. 사람들은 작은 마을 회관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해운의 그림들엔 따뜻한 밥상 흐릿한 눈물,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엔 활짝 웃고 있는 자화상이 걸려 있었다. 그날 해운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제가 이 마을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더. 해우는 무대 아래 진석을 바라보며 웃었다. 다시 웃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윤기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딸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 날.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의 영정 앞에 말했다. 우리 딸 살아났어. 당신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 그날 밤 해우는 아버지 옆에 앉아 도마뱀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 도마뱀 키울까요? 융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미쳤냐? 그놈 울음소리만 들어도 속이 뒤집히는데. 둘은 동시에 웃었다. 도마뱀 소리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해우는 천천히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아빠.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서. 융이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단단히 감싸쥐었다. 그 손 안에는 이 세상 무엇보다 강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